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번학기 항공역학 과목을 강의하게 된 윤기철 교수입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을 못하고 이렇게 먼저 동영상을 통해 인사드리며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개인소개 올리겠습니다. 저는 청운의 꿈을 품고 1986년 공군생활학교를 졸업한 뒤 33년간 약 3,900여 시간 전투기를 조종한 전투 조종사 출신인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험비행을 많이 한 시험비행 조종사였으며 장군으로 승진하여 복무하다 3년 전 전역하였습니다. 전투기를 조종하면서도 미사일 방어 분야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책을 저술하여 미사일 방어 분야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 8만여 권이 팔렸으며 현재에도 교보문고 등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간항공기 조종사를 꿈꾸는 학생 조종사를 가리킬 수 있는 비행교육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4차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드론에 대하여서도 이론 및 비행을 가리킬 수 있는 드론 교관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어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드론 관련 생산업체에 드론 관련 지식을 자문해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슬하엔 일남일녀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 취미로 독서와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42.195km의 풀코스를 37회 완주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헌혈도 65회 실시하였습니다. 제 개인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퇴치되어 마주보면서 수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가장 먼저 항공역학은 왜 배우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항공정비사에 대하여 항공정비사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 뒤 2020년 1학기 항공역학 수업의 강의 진행 순서를 소개하고 금일 수업인 대기, 즉 애트모스피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0년 1학기 강의 순서를 소개하기 이전 항공역학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항공기의 제작, 작동, 수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는 항공기 조종사나 항공기 정비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분야로 항공역학, 항공기 조립, 그리고 항공기 리깅 등입니다. 항공역학을 통해 항공기의 비행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공역학은 움직이는 물체, 즉 항공기와 대기, 즉 공기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통역학 분야입니다. 때문에 항공역학은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물론 항공기를 정비하는 항공정비사에게 아주 중요한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정비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항공정비사란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 자격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중의 하나로서 항공법상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항공기를 정비하는 사람을 모두 항공정비사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직접 항공기를 정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실제 정비에 대해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군에서 병사들도 항공기 정비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뒤 항공기 정비에 투입되기도 하지만 항공정비사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통해 들어보면 간호사가 일정 부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의료행위 확인과 증명은 의사면허를 소유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학기 강의 순서입니다. 전장에서 설명드렸듯이 항공역학은 움직이는 물체, 즉 항공기와 대기, 즉 공기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동역학인 만큼 1강에서는 항공기가 공중에서 비행하게 되는 곳으로 항공역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에 대하여 살펴보고 2강에서는 항공기의 구조와 구조의 발달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3강에서는 항공기의 비행 원리를 공기역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강에서는 항공기 기체에 적용되는 응력, 즉 기체에 로드를 가하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5강에서는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 4가지, 양력, 항력, 추력, 중력 이 4가지가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6강에서는 항공기가 어떻게 날게 되는지, 공기역학적으로 날개에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7강에서는 항공기가 공중 3천 공간에서 어떻게 기동, 비행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항공기의 무게와 균형, 항공기의 안전성, 선회와 하중계수, 일반 비행 성능, 특수 비행 성능, 프로펠러 추진 이론 등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주제인 대기에 대하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기, 영어로 atmosphere, 즉 대기란 지구를 둘러싸고 존재하고 있는 공기 기체의 층으로 대기에 퍼져 있는 공기를 대기권 또는 기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대기란 지구를 둘러싸고 존재하고 있는 여러 공기 기체층으로 대기에 퍼져 있는 공기를 대기권 또는 기권이라고 합니다. 대기권의 가장 높은 부분으로 공기는 희박해지고 우주 공간으로 바뀌는 부분을 외기권이라 부릅니다.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공기 기체 분자는 지구의 중력 영향을 받지만 외기권에서는 기체의 분자 일부가 중력을 떨쳐내고 우주 공간으로 벗어나 움직이기도 합니다. 화면 도표에서 보듯이 대기는 여러 기체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를 공기라고 하는데 이 공기의 대부분은 질소와 산소이며 이는 전체 공기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표의 빨간 박스처럼 아르곤과 이산화탄소까지 포함하면 99.9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은 대기, 즉 공기의 덕분에 호흡할 수 있고 뜨거운 태양열 아래서도 보호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대기의 두께는 약 500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이론에서는 대기권과 외기권을 구분하는 고도를 약 690km로 보고 있습니다. 높이에 따른 대기의 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지구 표면에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의 밀도가 희박해져 대기의 밀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 까닭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의 공기 입자들에 대해 지구의 중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대기, 즉 공기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기는 동식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태양에너지로부터 비춰오는 빛,
즉 유해한 자외선과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우주의 방사선을 막아줍니다. 또한 대기는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운석을 지상에 떨어지기 이전 대기와의 마찰로 태워버려 우주 공간에서 날아오는 운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대기가 지구를 덮어 지구의 열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대기는 저위도의 남은 열을 고위도로 운반하여 온도차를 줄여줍니다. 즉 대기는 대기의 순환을 통해 온도의 차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기권 내 온도를 포함한 각 특성을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구분 설정한 권역별 특성을 권역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림 아랫부분 빨간 점선 박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대기의 가장 하층부라고 할 수 있는 대륙권층, 트로포스피어 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표면에서부터 약 11km 높이까지 고도로 인간과 항공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지구 대기 약 75%가 분포하고 있는 층입니다. 대륙권은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동식물들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소중한 영역입니다. 대륙권에서는 대륙권 계면, 즉 대륙권 최상부층에 이르기까지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계속해서 감소하는데, 즉 떨어지는데, 이는 올라갈수록 지구의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공기의 대류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대륙권은 기상변화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또한 대륙권은 지구 공기의 약 75%가 분포하므로 대기권층에서 공기 밀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대기라고 하면 낮은 곳이 춥고 높은 곳이 더 따뜻해야 하는데, 대륙권은 지구의 표면이 태양에 의해 가열되므로 거꾸로 낮은 곳이 더 따뜻합니다. 전 페이지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구의 복사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정은 대류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대류현상이란 열에 의해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그 빈 공간을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여 채우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류현상이 되풀이되면 공기가 고르게 가열되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것 중에 수증기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권역 내의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날씨, 즉 기상변화로 부르는 것입니다. 대륙권에서 고도 상승 1km/당 온도가 2도씨 떨어져 대륙권 계면, 즉 대륙권 최상부층에서의 온도는 영하 50도씨에서 영하 60도씨에 이르게 됩니다. 대륙권 계면의 높이는 지역, 계절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10 내지 11km 정도의 높이이지만 극지방의 경우 5 내지 8km까지 낮아지기도 하고, 열대지방의 경우 15에서 18km까지 높아지기도 합니다. 대륙권은 중단거리 여객기들이 운항하는 비행고도로 때론 심한 폭풍우가 발생하여 여객기들이 항로 운항에 커다란 장애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위도 때의 대륙원 계면, 즉 대륙권 상부의 고도에서는 제트기류라고 불리우는 초강풍이 위치하고 있어 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실례로 대형 여객기가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갈 때 제트 기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으로 갈 때 10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비행거리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제트 기류를 만나면 2~3시간 더 걸리면서 연료도 훨씬 더 많이 소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강의를 하는 본인도 시험 비용을 위해 높이 비행하는 과정에서 제트 기류를 만난 적이 종종 있는데 최대 275나트, 즉 시속 440km로 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트 기류의 세기는 시속 100km에서 시속 500km까지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기의 두 번째 층, 즉 그림의 빨간 점선 박스가 표시하고 있는 성층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층권은 제트 항공기가 연료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장거리 비행 시 사용하는 고도이기도 합니다. 성층권은 지상으로부터 약 11km의 고도에서 약 50km의 고도에까지 이르는 범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층권은 지구 표면 상공의 약 10 내지 13km의 높이에서 시작되어 약 50km의 고도까지로 성층권이 시작되는 고도의 높이는 위도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추운 지역인 북극과 남극에서는 좀 더 낮은 고도인 약 8km 상공에서부터 시작되며 반대로 적도 근처는 약 18km 상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성층권의 기온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층권에서는 지구 표면에서 약 11km까지의 대륙권과는 달리 기온 역전이 일어나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기온이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성층권 최상부의 온도는 영하 3도 정도로 상상보다 낮지 않습니다. 잠시 기온의 역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온 역전이란 영어로 temperature inversion, 즉 기온의 전도, 역전이라는 뜻으로 보통 기온은 지상으로부터 높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나 특별한 조건에 의해 고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증가하는 현상을 기온 역전이라 부르며 기온의 역전이 생기고 있는 층을 역전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성층권에서의 대류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층권 내에서의 대류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륙권처럼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야 공기가 위로 올라갈 텐데 성층권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층권에서는 대륙권과는 반대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공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층권은 기류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다. 성층권에서의 비행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항기, 즉 제트여객기는 보통 지상으로부터 9km에서 12km 정도의 고도로 비행하게 되는데 이는 성층권의 가장 아랫부분에 해당합니다. 여객기가 이 고도를 택하는 이유는 첫째, 연료의 효율 극대화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항공기의 제트 엔진은 외부 기온이 낮을수록 효율적인데 기온이 가장 낮아지는 곳이 성층권의 하부 대륙 공계면입니다. 게다가 이 고도에서는
공기가 희박해 항공기 운항에 가장 적이 되는 공기의 저항도 적기 때문에 연료 소모가 적게 됩니다. 연료의 효율 외에도 성층권은 대륙권 위쪽이라 폭풍 등의 기상현상이 없다는 것 또한 이 고도를 비행고도로 선택하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항공역학적인 측면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할 수 있지만 잠시 성층권을 가장 높이 올라간 기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10월 펠릭스 밤가르트너라는 사람은 기구를 타고 성층권까지 올라간 후 기구에서 뛰어내려 스카이다이빙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올라간 높이는 39.04km로 인간이 가장 높은 곳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탑승한 채로 가장 높이 올라간 기구 비행기도 한데 아쉽게도 국제항공연맹은 공식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규정상 사람이 탑승한 채로 지상에서 이륙하여 지상에 착륙까지 해야 기구비행으로 공식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빨간 박스가 보여주는 권역 중간권으로 유성이 관측되는 중간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중간권의 고도 범위는 지구 표면으로부터 약 50km의 고도에서 80km까지의 고도입니다. 다시 말해 중간권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약 50km의 고도에서부터 약 80km까지의 고도로 성층권 계면에서 중간권 계면까지의 영역을 의미하며 중간권은 성층권의 열이 적게 도달해 고도가 상승할수록 온도가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즉 내려갑니다. 중간권에서의 상부는 약 마이너스 90도씨로 대기권 중에는 기온이 가장 추운 곳에 해당합니다. 중간권도 대륙권과 마찬가지로 대류의 불안정이 존재하지만 대륙권과는 달리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중간권에서는 날씨현상, 즉 기상변화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간권에는 별동이라고도 불리우는 유성의 관측이 가능한 권역인데 이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 내로 진입하던 우주의 물체들이 지구로 떨어지면서 점차 고밀도로 증가하는 공기층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최대 6000도에 이르는 고온으로 가열, 플라즈마하여 지상에 도달하기 전 다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중간권은 지구의 방패라고도 할 수 있는 권역입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 다 타버리지 않는다면 운석을 포함한 모든 우주물체들이 지구에 떨어져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는 다 타지 못하고 지구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우리는 운석이라고 부릅니다. 중간권 계면, 즉 중간권의 최상부는 지표면으로부터 약 80km 정도의 높이에 해당하고 중간권 계면에서의 온도는 무려 영하 90도씨에서 영하 100도씨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간권에서 이처럼 추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태양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지표의 복사를 받기에는 지구 표면으로부터도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 중간권 계면에서는 영하 130도씨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